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세계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화 또 서구화와 관련된 개념이죠. 비슷하면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그 개념이 되겠고요. 먼저 우리는 그 세계화와 관련해서 노마드, 그리고 노마디즘, 그리고 이제 17세기 최초의 그 세계화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상업적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되게 된 건데요. 우선 그 노마디에 대한 개념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전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보면 그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랑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해석이 되는 것인데, 어떤 그 특정한 가치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정주해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정착해서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프리하게 이렇게 어떤 방식에 얽매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제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마디즘이라는 거죠. 노마드 하면 이제 그 방랑하는 사람, 유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디즘 하면은 무슨 주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한 대로 유목민이라든지 유랑자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 유명한 철학자 둘리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인데 1968년도에 이제 출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마드라는 세계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이제 처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마디즘, 어떤 주의, 이런 것은 노마드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철학자 이제 이진경 씨가 그 도리주의 저서 천의 고원 1980년도에 나온 건데, 그걸 이제 강의하면서 남긴 글을 정리하고 보충해가지고 2000년대 출간한 책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주의, 무슨 주의 이런 거죠. 노마디즘, 유목주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인데, 앞서서도 얘기한 대로 기존의 어떤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그리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일체의 방식을 노마디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그 문화라든지 심리 현상 이런 곳에서도 한층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노마드라고 하는 유랑인,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측면에서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예컨대 이제 그 몽고족들이 기마민족들이죠. 주로 이제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은 이제 가축, 즉 그
소나 양들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그 가축을 길러가면서 생활하는 삶을 유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주로 이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일정 장소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죠. 왜? 그 가축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이제 풀, 초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이제 번성한 그런 곳을 찾아서 가축들을 이제 식량으로서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파리라든지 이런 걸 남은 이파리를 뜯어먹고 하면은 그곳에 이제 가축이 더 이상 식량이 공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데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초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를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민족을 이제 그 유랑인, 뭐 유목민 이렇게 이제 일컫는 거죠. 노마드라는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초목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버려진 풀무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가는 그런 의미로도 그것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풀무지, 아무 나무도 식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개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생활 스타일,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그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그런 것을 개척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공간적 이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 개척을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곧 이 한자리에 앉아서 어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 매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어떤 창조적인 이런 행위를 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철학, 문학, 정신 분석이라든지 신화학, 수학, 그 경제학 이런 이 학문 분야에 폭넓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그 사유의 여행이랄까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노마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보통 그 많은 이제 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해석적인 그 노마디즘에 대해서는 유목주의라고 해석되는 노마디즘. 이게 이제 그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어떤 사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노마디즘은 원래가 그리스어의 노모스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추지에서 그 풀을 뜯다라는 이 가축들이 풀을 뜯는다는 의미로서 노모스라는 것이죠. 목추지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풀을 뜯게끔 가축들을 놓는다라는 것이고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래된 그 말인데 유목민 말하자면 마치 그런 그 어떤 그 야생 가축들과 이제 가축은 이제 틀립니다만 이런 가축들과 같이 야생 동물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어떤 그 자기 식량원이 되는 목초가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유목민을 뜻하고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서구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노마드 유목민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아메리카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었죠. 이런 건 사람들을 일컬어서 노마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달라지 이것은 이제 또는 노마디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목론이라고 하는 이 고전,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철학자 둘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또 프랑스 정신 분석학자인 펠리스 카타리가 이제 공동 집필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건데, 또는 이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 작품에서 주목을 한 그런 것입니다. 유목적 삶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유목적인 삶은 그냥 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앞서서 설명한 대로 이제 버려진 풀무지에 달라붙어서 이 새로운 어떤 생성의 땅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붙박이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탈추선을 그리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 사유의 여행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드즘은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확장 개념으로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확장이 되어 왔는데,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그 노마드들의 그런 생활에서 그것이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주의, 이런 것을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유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둘리즈가 발표한 그 이제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 책에서도 바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다. 이렇게 그 철학적 용어로 만들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의 해석이 기존의 가치나 철학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존의 가치들, 그리고 그러한 철학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부정하고서 새로운 어떤 이 끊임없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런 새로운 삶의 그런 것들 가치에 치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개념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학문 간의 어떤 그런 그 경계의 벽을 넘어서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이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 개념이 확대 재생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현대 사회가 이제 복잡다단하고 그런 것인데,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심리 현상이라든지 이 수학적인 측면, 경제학, 신화학에서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유명한 그 저서가 빈곤한 노마드와 순례자의 시선. 이 또 공선옥이라는 사람이 유랑가족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문화 작품에서도 많이 그런 그 개념들이 이제 설정이 돼서 의미를 확대를 해나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향을 잃은 세대다. 최근 그 소설의 이제 작중 인물들에게는 이제 고향이 없는 것으로 묘사를 띠고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이 개인이 시공간을 초월해 갖고 단지 어떤 개인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신이 곧 이 단일자이면서 또 입법자인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이제 가정과 국가를 비롯한 어떤 특정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각 개인이 말하자면 그와 대등한 공동체와 맞먹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고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의미는 물리적 현존으로서 이 고향이 부재하다는 그런 의미 외에도 어떤 향수, 그리고 망향, 또 어떤 사양, 이런 것들을 비롯한 근본적 정서와 그에서 파생된 인간 간의 유대감 상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워함, 뭐 고향을 이제 그리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향의 그 상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의 상실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설들 속에서 인물들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고향을 이미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귀향 의지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이향, 고향을 떠나는 거, 탈향을 꿈꿀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반드시 지키고 수행해야 할 어떤 명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소설에서 이 고향이라는 의미, 이건 하나의 메타포로서 작중 인물은 물론 당대 사람들에게 공동체적 연대감을 자아내는 하나의 아우라를 만들어냈었죠. 예컨대 이 황석영이라는 소설 작가의 황석영의 산포가는 길이라는 작품에서 불황자와 창녀를 비롯한 뜨내기들을 하나로 묶어준 연대감의 기원은 바로 산포라고 하는 그 고향, 그것이죠. 작중 인물들은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도 항상 언제나 고향을 잊은 적이 없으며 반드시 기양하리라는 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단한 현실을 감내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산포는 없지만은 고향에 돌아가려는 의지만으로도 이 떠내기들은 서로 연대하고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 단순한 물리적인 현존의 그런 의미 외에도 개별자에게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었고 공동체에서는 연대감의 기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부재하고 민족의 존립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 다수의 작가들이 소설에서 이 고향을 소환해냈던 것도 바로 궁극적으로는 고향이 환기시키는 정서적인 동질감과 그 메타포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향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일까요? 전통적으로 농촌, 그 시골이 이 고향을 대변했다고 볼 때에 이농과 더불어 도시가 고향을 대체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도시는 이 전대의 고향이 지닌 역량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은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위상으로 구분될 뿐이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소비의 장으로 직결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소비가 촉발되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오늘날 개인의 자유는 미래의 소비를 보장받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유의 여부가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그 체제가 무용해지는 다국적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면 국가와 민족에 앞서 소비할 수 있는 개인이 그 소비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보양받는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기꺼이 다른 나라의 뜨내기 노동자가 된다. 이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소비 공간에 집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는 물론 신념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버린다. 그들은 소비의 자유를 찾아 헤매는 호모 노마드가 된다. 자크 이탈리아에 의하면 그들은 이 땅의 빈곤한 노마드, 인프라 노마드인 것이다. 자크 이탈리는 노마디즘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현대인을 형성해냈다라고 본 것이죠. 다른 종족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들이 가장 뛰어난 노마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의존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정주성, 이 정주성은 정착민에게 농경을 발명케 했으며 목축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아울러 그들이 발명한 국가는 그들로 하여금 규합하고 희일화시키기 위한 통제의 권력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주성의 국가들이 이동을 제압한 곳은 그 어디서나 권력이 형성되어 단단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탈리에 의하면 인간은 중대한 모험 속에서 노마디즘으로 역사를 이루어왔고 다시 영재로 뒤돌아가고 있다. 지난 농경생활 역시 인간의 역사는 유랑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한 전쟁의 연속이었을 따름이다. 또 정주성 유토피아가 사라지고 시장과 여행으로 산업적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류는 빈곤한 노마드와 부유한 노마드로 구분된다. 그리고 동시대 작가 중에서도 공선옥의 소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작가가 이 땅의 빈곤한 노마드를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설에 소환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빈곤한 노마드. 이 빈곤한 노마드에서는 소비를 찾아 나선 불안한 실향민이 등장을 합니다. 호모 노마드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서열이 매겨지고 있으며 작가 공선옥은 그 중에서도 비탈진 음지를 살아가는 빈곤한 노마드를 소설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련의 공선옥 소설에 등장하는 제 인물들은 소비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근 발간된 공선옥의 그 유랑가족에는 제3세계 노동자, 고향, 농촌을 떠난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이주 노동자들과 소비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고향을 대체하는 곳은 소비의 장이며 그들은 돈이 풍부하게 유통되고 있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공선옥 소설의 유랑가족에게 돈은 당장 직면한 생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물질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작중의 중국 조선족은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 나선 빈곤한 노마드를 대표합니다. 명화를 비롯한 중국 조선족의 유랑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소비의 자유를 찾아 나서는 빈곤한 노마드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후 다시 전라도의 시골에서 서울의 가리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명화는 돈 없는 데서 살기 싫은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나 다 한 가지였죠.
그래서 복내 반점의 조선족 승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 나이 많은 장애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소비를 위해서 풍부한 자본이 유통되는 곳이 바로 그들이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작중에는 중국 조선족 외에도 이 땅에 있는 농촌의 부녀자들 역시 소비의 자유를 찾아서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달군의 처, 용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촌구석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녀는 남편도 사랑도 자식도 다 필요 없이 그저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 아줌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돈 없는 고향 왜 갑니까? 가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향은 고저 심정 안의 고향일 뿐입니다. 피죽을 먹어도 돈 있는 땅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돈 찾아 고향 떠난 사람은 절대로 고향 안 가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궁핍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소비를 기약할 수 있는 자본이 집중된 곳이야말로 정신적 구심점이자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수물지구의 주민들은 아무리 고향이 좋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기분일 뿐 돈 없이 살던 고향보다 돈 있는 한 타양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돈 없는 생활에 진저리가 나 있는 그들은 이제 보상금으로 주어진 돈이 있는 한 어디로 간들 겁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자본주의 팽창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향 혹은 타양이라는 역사적 정서적 공간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돈, 그 돈의 유무에 딸린 거죠. 이때 수물지구에서 수물대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로서 고향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서적 연대감도 바로 수물대는 겁니다. 바로 사장되는 것이죠. 갈산리 사람들은 한때는 몸과 마음 정갈이해서 번갈아가며 제주를 맡아서 당제를 지냈던 당산나무에 대한 몇 푼의 보상금을 가지고 수치심 따윈 버려둔 채 싸우게 됩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그들에게 당산나무가 지닌 어떤 종교적 엄숙성과 공동체적 연대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미 수물지구에는 고향도 없으며 따뜻한 온기를 지닌 고향 사람들도 없습니다. 빈곤한 노마드에게 있어서 궁핍이 생존의 큰 굴레가 되지만 그보다 앞서 인간과 인간 간의 연대감을 상실할 경우 그 삶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이 급박하게 하강합니다. 뻔한 도식 같지만 정서의 결핍을 메우지 않은 채 물질의 충족만으로는 행복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관방에서 중국 조선족의 명화는 근호가 됐던 건 남편 용철이도 법적인 남편 기석이도 하지 않은 사랑한다는 바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거짓말이어도 좋으니 누군가 나타나서 명아씨 당신이 좋다고 심수봉 노래처럼 못 견디게 네가 좋다고 속삭여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명화는 당장이라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앗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고향을 떠난 빈곤한 노마드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고 애정을 비롯한 연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에피소드에서 공선옥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삽입해서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소년가장 경수는
고등학교를 마치자 서울에 올라와 쇠를 깎는 밀링 노동자가 됩니다. 경수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자 한을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경수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난폭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가난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사랑뿐이며 그것은 부자들의 사랑보다 더 눈물 나는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어서 빈곤한 노마드가 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고 온 고향뿐 아니라 유대 및 연대와 같은 인간 간의 정서입니다. 작가 공선옥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가난에 쫓기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궁핍과 그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대와 유대는 부차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코앞에 닥친 궁핍은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찾아 길을 나서는 빈곤한 노마드의 여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공선욱이 유랑가족에서 제시하는 빈곤한 노마드의 여정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한 노마드의 여로, 즉 유랑과 정주 그리고 죽음. 이 공선욱의 유랑가족은 빈곤한 노마드이면서 그녀는 유랑가족에서 빈곤한 노마드의 여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 아탈리는 인류를 비자발적 노마드, 즉 인프라 노마드, 이 정착민, 그리고 자발적 노마드, 즉 하이퍼 노마드의 이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노마드, 이 비자발적 노마드가 어쩔 수 없이 노마드가 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착민은 한 곳에 소속된 노동자 및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발적 노마드는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고위 간부와 예술가 등을 일컫습니다. 공선욱은 유랑가족에서 비자발적 노마드를 조명하고 있으며 빈곤한 노마드로서 그들의 여정이 지닌 그 특수성을 유랑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한가로운 여행 및 여정과 달리 목적지와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유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손에게 보여주는 유랑가족의 여로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유랑과 정주 그리고 죽음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랑가족에 있어서 유랑성은 유랑민으로서 그들의 삶의 한계이자 자유입니다. 유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안한 정주민으로 남아있으며 정주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은 스스로 죽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척박한 삶에서 돈을 찾아 혹은 아내를 찾아 떠도는 유랑민이 있는가 하면 유랑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 즉 아이와 늙은이, 병약한 이들, 이 철거지역의 빈민과 그리고 수몰지구의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주민으로 남아있으며 생존조차 위협받는 최하층 정주민은 결국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공선욱의 연작소설 유랑가족에서 소개하는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유랑과 정주 그리고 유랑은 물론 정주조차 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들의 여정과 삶을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겨울 정치에서는 농민에서 도시의 빈곤한 노마드로 전락한 김달곤과 서용자, 조영각과 기석이 등장을 하게 되죠.
건실한 농어민 후계자 김달구는 서울의 여관을 전전하면서 돈을 봅니다. 그는 도망간 아내를 잡기 위해 농사 짓다가 밀린 부채를 피하기 위해, 아니 자신의 숙명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드는 노동자가 됩니다. 김달군이 유랑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농촌의 노모와 아이들, 즉 딸 미정이와 아들 영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정주민으로서 삶의 비탈진 음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정주민은 오히려 유랑민보다 더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민은 집 나간 엄마의 사진을 앨범에서 찾아 찢고, 영기는 늘 목에 가래가 끼어 있습니다. 결손 과정에서 아이들은 결손된 정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는 평화로운데 미정이의 세상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큐멘터리 작가 한이 번호에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집 나간 부모와 현실을 잊습니다. 그 시간 집 나간 용자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죽게 되죠. 달곤의 저 용자는 서울에서 카센터 훈이와 눈이 맞아서 아이까지 배지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달곤은 아내를 만나자 주먹질부터 했고, 그로 인해 뱃속의 아이는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진 자궁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가리봉련가는 중국 조선족 명화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명화는 흥룡강 해림의 남편 용철이와 딸 향미가 있는데,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자 이혼하고 한국에 왔죠. 그녀는 간암에 걸린 오빠의 치료비도 마련할 겸 돈을 벌기 위해서 처녀라 속이고 한국의 농촌 총각 기석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시금 그녀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서울의 가리봉동으로 도주합니다. 명화는 가리봉동 조선족 노래방에서 가수로 통하게 되죠. 그녀는 여관을 떠돌며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노래방에서 가리봉연가를 부르고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화는 가리봉동 뒷골목에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유랑민 명화는 빈곤한 노마드의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들의 웃음소리에서는 유랑조차 할 수 없는 정주민의 일상적 비애, 그 비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샘밭골은 애초 물이 많아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죠. 군부대가 들어서자 샘밭골은 부대동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고 군인들을 상대로 먹고 살게 됩니다. 군부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자 부대동은 조만간 도로에 편입될 운명에 처했는데, 이제 부대동 사람들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운명에 놓여 있고, 아니 부대동 사람들은 이미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부대동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론가조차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안한 정주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직면한 불안한 현실과 맞먹는 불안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 예정일 만큼 귀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부대동으로 스며든 고물장수, 내막을 알 수 없지만은 사이가 의심스러운 남녀, 또 빚쟁이를 피해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 나온 것이 확실한 사내,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임대료를 못 내서 아들인지 손주인지 아리송한 6살배기 아이와 함께 쫓겨나온 성이 김씨고 이름을 모른다는 영감, 이런 등등, 이 소급해보면 그들은 도시의 달동네를 떠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주민 중에서 그 작가는 연순의 비애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살던 연순은 천부에게 납치되어 딸 윤미를 낳습니다. 윤미가 4살 때부터 천부는 감옥에 들락거렸고, 연수는 한밤중에 들이닥친 사내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고, 출감한 천부는 아내 연순과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가 들어오자 윤미는 도로공사 측에서 나온 이사비용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게 됩니다. 천부로 인해 마을은 살벌해지고 연수는 아기를 남겨놓고 불에 빠져 죽습니다.
연수는 유랑조차 할 수 없는 정주민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는 남쪽 바다, 푸른 바다에서 이 한이 경상도 춘향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랑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불안한 정주민 영주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서 영주의 친지인 또 다른 정주민들,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한은 고아가 된 영주와 함께 유랑하며 영주의 고모를 찾아가 갑니다. 경상도에서 부산을 거쳐 전라도 고흥의 녹동항에서 연흥도에 이르는 고딘 여정이었지만 영주에게 가족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은 오래지 않아서 깨어집니다. 작가는 그러한 행복이 실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은 소음을 지지할 요령으로 연흥도를 찾지만 이미 영주의 고모부 되는 김선장은 태풍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남은 가족들은 그 섬을 떠난 것입니다. 영주의 유랑에게 짐작할 수 있듯 공선옥의 유랑 가족은 오히려 유랑할 때가 비교적 안정되었었습니다. 결코 유랑민은 안정된 전창민으로 편입할 수 없으며 그들이 불안한 정주는 곧 죽음 혹은 이별과 같은 또 다른 슬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먼 바다에서 이 작가는 남도의 한 수물지구를 대상으로 수물지구의 잔존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마을은 물막이 공사장 현장과는 달리 떨어져 수물이 늦게 드는 지역이라서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들의 이주가 늦습니다. 마누라가 집을 나가 호라비가 된 종마는 수물 보상금을 받자마자 읍내다방으로 달려와서 영녀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27살 영녀는 10곱인 종만의 아들과 종만의 노모 틈바구니에서 집 나갈 궁리만 합니다. 날마다 술을 푸는 남편, 나이가 10년 차이 나는 말 안 듣는 의붓아들, 악담 퍼붓는 시어머니 속에서 영녀는 슬펐습니다. 영녀를 데려오는데 보상금을 다 써버린 종만은 국화를 심어서 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기합니다. 국화 모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황덕필에게 주어 일을 부탁하지만 오히려 황덕필은 영녀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이에 박종만은 보에 빠져서 죽고 노모는 실성하게 됩니다. 수물지역에서 박종만은 유랑길에 오르지도 못한 채 죽음으로 불안한 정주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공선욱이 소개하는 유랑 가족은 빈곤한 노마드로서 유랑이 그들이 일상이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랑할 수 없는 빈곤한 노마드의 정주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랑이 허락되지 않을 때 그들은 불안한 정주민이 되어 일상의 번민으로 속을 태우게 됩니다. 그것마저 여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 타이건 자이건 간에 그들 삶의 최고 종착지라는 점에서 그것은 빈곤한 노마드의 숙명적인 그림자와 상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은 삶의 새로운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멸과 불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정신적 유산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수몰, 즉 사장되고 마는 것이죠. 작가 공선옥은 이 땅의 빈곤한 노마드를 유랑과 정주, 죽음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다채롭게 조명하면서 그들을 과거의 인간, 음지의 인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이웃의 삶으로 포용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시선,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풍경, 어떤 정치로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극복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 작가 공선옥은 초기 소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극복의 대상으로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선옥의 유랑가족은 겨울의 정치, 가리봉년과 그들의 웃음소리, 남쪽 바다, 푸른 바다, 먼 바다라는 5개의 에피소드 연작 형식으로 얽혀져 있는데 얼핏 소제목을 보면 제법 감미로운 연가풍의 정치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컨대 겨울의 정치를 다룬 이야기에서 우러 많은 어른과 슬픔 많은 아이들에게
현실은 풍경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외부에서는 그들을 풍경과 정치로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에게 농촌은 지리멸렬한 죽음의 땅입니다. 제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정치를 자아내는 감미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가리봉동 연가에서는 노래방에서 연가를 부르는 병화가 길을 나서며 죽게 되죠. 그들이 웃음소리에서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삶에서 오는 실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남쪽 바다 푸른 바다에서 독자는 감미로운 바다의 정취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태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죽은 선량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공선옥은 연가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웃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다를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설에 소환해냄으로써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작가의 시선입니다. 작중에서 이 땅의 유랑민을 찾아다니며 조명하는 인물은 사진도 찍고 글도 쓰는 다큐멘터리 작가 한입니다. 그는 방송국이나 출판사를 비롯한 특정 단체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간헐적인 의리를 받아 간신히 바쁘려 하는 가장입니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바는 정취이지만 그가 직시한 진설은 실상은 비애입니다. 그는 정치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항하여 극복의 대상으로서 현실의 심층을 직시합니다. 그는 현실의 음질을 유용하는 유랑가족을 조명합니다. 그는 작가 공선옥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거니와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시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시선은 단순히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순례자의 시선입니다. 유랑민을 찾아 타지로 여행을 나서는 그는 살아있는 현실적인 신의 보행자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여행의 목적은 이 땅의 도덕적 정화입니다. 유랑민이 자유를 찾아 길을 나선다면 순례자는 유랑민의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유랑민의 여행이 도피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순례자의 여행은 자기희생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개인의 삶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여행이 가장 돋보이는 이야기는 남쪽 바다 푸른 바다입니다. 한은 영주 할머니 부고를 전해 듣고 경상도 춘향면에 사는 영준의 집으로 갑니다. 영주 할머니의 문상을 왔으나 자신이 상주의 일을 떠맡고 영주까지 떠맡게 됩니다. 한은 자신의 아이가 급성 신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혼자 남은 11살 영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한은 혼자가 된 영주에게 친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영주의 친척을 찾아 황새골로 갔지만 그곳의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합니다. 영주의 고모를 찾아 부산을 거쳐 전라도 고흥까지로 갔습니다. 한은 영주를 데리고 고흥의 녹독항에서 신양호를 타고 연흥도까지도 갑니다. 그곳에서 영주의 고모 김기옥을 만나게 되죠. 신양호의 선장 김상철은 김기옥의 남편이고 그들 사이에 딸 주희가 있습니다. 고행 끝에 한은 영주에게 가족을 찾아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례자를 자처하는 작가의 시선을 읽을 수 있지만 실상 공선옥은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선옥은 순례가 지닌 의로움보다는 가혹한 현실의 가파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듬해 한은 섬을 취재할 일이 있어 연흥도를 찾았지만 김 선장은 태풍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남은 가족들은 그 섬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실향민이 되어 어두운 바닷속 혹은 도심의 음지를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작가 공선옥이 보여주려는 것은 순례자의 순례가 아니라 순례자의 자기희생적 고향마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냉정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작가가 직시한 이 땅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작가의 슬픈 자기감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자기감은 먼 바다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죠. 한은 물에 잠길 내 고향이라고는 사진 전시회에 참석해서
수몰딜 빈집을 순례하며 사진작가 김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몰이 되면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수장이 되는 거라고, 물 부족 사태라거나 댐 건설의 필요 불필요를 따지기에 앞서 김은 건설과 개발의 미명하에 파괴되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걱정에 앞서 거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도대체 돈으로 맞바꿀 수 없는 정신에 대해서, 그러나 돈 앞에서 발전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런 정신, 삶을 해오서 있는 그런 오래된 정신 같은 것은 그저 허접스레기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김과 한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빈집들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선옥은 이 땅의 작가들에게 순례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전진해 나가기보다 자신이 돌아보지 못한 땅을 찾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흔적이나 내력이나 역사 따위를 찾아가는 그 길은 고행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작업인 것이죠. 그것은 수몰din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수몰din 양심을 두고 글로밖에 남길 수 없는 작가의 자기감이자 작가가 선택한 최선입니다. 순례자의 슬픈 여로를 우리 역시 아프게 직시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호모, 노마드라고 규정한다면 자크 아달리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드들은 집단으로밖에 생존할 수 없다. 이때 집단은 노마드의 생존 조건이다. 노마드는 자기가 신뢰하고 자신을 보완해줄 자들과 같이 다녔다. 노마드는 하루 보행을 단위로 공간을 측정한다. 그들에게 거리란 시간일 뿐이다. 시간이 그들이 가진 전부이자 그들이 삶이 처한 한계이다. 호모 노마드로서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식입니다. 전례적으로 연대감은 고향과 같은 근본적 공간을 통해서 정서적 동질성을 전속해왔으나 고향을 상실하고 고향의 아우라를 상실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빈곤한 노마드를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이 땅을 생명의 공간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향토를 이 땅에 소환해낸 일이며 미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고독한 호모노마드인 독자들에게 고향을 그리고 고향의 정서를 소환해낼 수 있는 소설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보면 이 노마드에 대해서 이 빈곤한 노마드 그리고 노마드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소설 속에서 펼쳐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가 여러 소설의 줄거리나 또는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개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마드가 이 세계화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철학적 개념 또 사상적 문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최초의 어떤 세계화의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